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특파원 자격으로 참관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잡지 뉴요커에 연재했던 5개의 기사들을 묶어 간행한 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자 도망쳤던 아이히만은 도망다니다 1960년 5월 체포된 후 이듬해 예루살렘의 특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죽게 만든 유대인은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항변합니다. 승진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며 만약 독일이 승리했다면 자신은 영웅이 됐을 거라고 말이죠. 당시 법정에 등장한 아이히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건 아렌트였습니다. 반사회적 인물이자 악 그 자체일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히만은 단지 언어적 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기능이 상실된 평범한 관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은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됐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됩니다. B급 고정 오늘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다뤄보겠습니다. 유대인 학살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을 다룬 책인데요. 굉장히 논쟁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기본적으로 여성 철학자여서도 철학사에 여성이 별로 없는 데다가 하이데거의 제자인데 또 하이데거는 나치 협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주목받는 철학자인데 이 책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게 왜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유대인 학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이렇게 수용소에 gat혀 있으면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늘 발생하는 문제인데 역시 아이히만이라는 이런 학살범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게 궁금한 게 왜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가령 그 수용된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그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또 하나하나의 이제 개별적인 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 각각의 개인들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간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총이라든가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왜 저항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은 약간 무책임한 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좀 특수한 측면을 보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교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삶을 규제하는 이제 원리이기도 한데 근데 유대교 그 종교 철학의 이제 한 측면을 보면 인간들은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는 이제 그 이론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대학살도 이게 신의 뜻,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뜻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간들로서는 신의 뜻에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신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이거는 그냥 수동적인 어떤 복종의 태도를 이제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식 속에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IMF 사태 때도 이런 사태가 똑같이 있었죠. 옆에 동료가 사라지고 책상이 없어지고 할 때도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작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군집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 중에 한 요소라고 봅니다. 문제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만연돼 있을 때
한 집단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 공동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이기고 계속 지배했다고 하면 유태종족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떤 구원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의식이 작동이 된다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의식이 작동된 게 사실 종교인데 이게 희생양제도죠. 약자를 제물로 바쳐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고 합리화시키고 이제 나름 또 그걸 위안을 삼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 의식이 그 집단 수용소에도 살아나면 아주 극단적인 생존 조건에 인간이 던져지면 이 의식은 반드시 작동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한 현상, 역사적인 신뢰라고 봅니다. 이 책이 이제 철학자가 썼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하나 아렌트가 자기의 사유를 이렇게 좀 집어넣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책의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악의 편범성. 그래서 이게 좀 듣기만 하면 악이 일반적으로 다 퍼져 있냐 이런 뜻 같은데 그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자세, 무사유의 삶에 대한 얘기를 악의 편범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에 대한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이거는 악의 편범성이다라고 평가를 내린 하나 아렌트의 이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일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부분 우리 밥 먹고 학교 가고 돌아와서 씻고 자고 하면 그 일상이라고 하지만 그 일상을 구성하는 소위 그 문명적 조건들, 국가를 형성하고 조직 이루고 그래서 작동하는 그 시스템 전체, 그리고 그 전체가 그 조직의 이익이나 조직의 원리나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면 그것에 날 기회를 하면 뭔가 의무를 다했고 봉사를 다했고 그런 생각을 만들어주면 이제 당연히 이런 종류의 이제 그때 당시는 국가주의 전체주의가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고 있을 때이고 그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자기는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논리와 원리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 종류의 컨빅션, 신념들이 이제 아이히만을 움직이는 핵심적이죠. 뭐 이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뭐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 자기는 삼성맨이라고 해요. 삼성의 조직과 논리와 뭐에 따르면 소위 얼마든지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고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대한 인식, 의식, 깨달음은 파악은 없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것들이 만들어낸 이 비극이나 인간성의 상실이나 그 어떤 슬픈 결과들 이 부분을 저는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다고 봅니다. 근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개념의 핵심은 이런 거죠. 이 유대인 대학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보통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그 사람이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악의 어떤 그 뿌리 원인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적인 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개념을 관료제 비판이라는 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조직에 이제 이 말단 직원이라든가 이제 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그 잘못이 없고 명령대로 했다. 이런 변명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그 어떤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 움직이는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나 아렌트 자신은 이제 본문에서 그런 해석을 이제 거부를 하죠. 그것을 작은 톱니바퀴 이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제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여러 톱니바퀴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악의 평범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나 아렌트는 어떤 이상주의하고 좀 관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만 자신도 자신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만은 그 총통의 명령을 그냥 수동적으로 복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절대적인 진리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잘못을 범하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만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복종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이상주의자로서 그 이제 명령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자기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그것을 사고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 무능력, 그게 이제 악의 평범성의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원래 히틀러도 처음에는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게 아니라 이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럴 때 아이만이 이주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유대인들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이 바뀌면서 학살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 이주 정책에 열심히 했듯이 학살 정책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면성이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살아오면서 근면하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거였는데, 이 아이만이 보여준 근면성은 일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면성의 이중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적절한 그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 문제하고도 사실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수동적이거나 아무 생각, 그러니까 이 기계적으로 이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전제로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만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상당히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열정페이라든가 이제 그 노력이라고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고용주라든가 이 점주, 사장 같은 사람들이 인턴이라든가 알바생이라든가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그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근면성실을 말하자면 착취하려는 그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그 덕목이라고 마냥 칭찬할 수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면, 정직, 성실, 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들었던, 초등학교 다닐 때 늘 들었던 말인데, 한마디로 그건 덕목도 아니고 노예들을 위한, 노예들에게 부여되는 이 가치라고 봐요. 조직을 효율을 극대화시킬 때 동원되는 말이 정직, 성실, 근면이에요. 인간은 왜 사느냐? 남에게 정직하게 보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근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는 그야말로 노예들에게나 강요되던 그 가치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 성실, 근면은 항상 누군가 위에서 보고 있다. 그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봐줘서 나를 좀 승진시켜주고 돈을 더 많이 줄 거라고 하는 의식이 작동할 때 하는 그 노예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갖춰야 될 덕목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목적으로 내세워야 될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거리가 뭐냐면, 아이만은 교양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칸트를 좋아했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수용소의 독일 청년 장교들이 괴테시를 외웠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교양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인데, 칸트를 좋아해서 칸트의 정언 명령, 그러니까 나의 행동의 준칙을 보편화해 봐라, 이걸 이미 아이만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 준칙에 맞게 행동한 게 유대인 학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 한나 아렌트가 집요하게 물그러지면서 아이만이 이제 그 정언 명령을 잘못 해석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악을 범하는 사람은 교양이 없을 거다, 철학이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철학에 함몰도 함으로써 무비판적이 돼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꼴이 되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이 정언명령법에 대한 아이만의 오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칸트의 정언명령이나 칸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여가 있다고 봐요. 핵심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중세로부터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식 세계를 구성하고 이성 세계, 계몽 시절의 이념을 이 철학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쳐주는 역할을 했고, 그 제도에 입각해서 교육하고 사람들을 기르고 이게 좋은 나라다, 이게 좋은 국가다, 이게 카먼 굿이다 하면서 밀고 나왔던 그 세계가 결국은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죽이고 하는 이제 소위 그 이성의 그 이 횡포, 폭력성, 이 부분에 이제 아렌트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생각하지 않는 것, 조직의 원리니까, 조직의 이념이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그는 이 자기들끼리 모임 안에서는 정당화받고 위로받고 네가 한 짓은 더 큰 대의를 위한 거야. 얼마든지 확신, 신념, 콘빅션을 갖게 되는 체제인데 왜 그런 콘빅션 체제, 그러니까 확신, 신념 체제 쌓일 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목성,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 거다, 무사유다.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문제 삼는 거는 그거죠. 이 칸트가 정언명령을 제시를 했을 때 칸트가 요구했던 것은 그 자기가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이게 보편적인 것인지, 이게 정말 보편적인 그 원리인지 따져봐라. 그거를 이제 그 칸트가 이제 사실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아이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절대적인 명령,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했던 총통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보편적이고 이게 절대적인 것인지 그걸 따지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절대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칸트의 정언명령이 이렇게 뒤집힌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게 책을 먼저 쓴 게 아니라 그 아이만 재판할 때 잡지에 연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연재를 했는데 이 한나 아렌트의 관점 때문에 그 동포인 유대인들한테 대단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아이만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범죄 시하고 재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나 아렌트는 악의 편범성, 무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재판해야 된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 학살 자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나 아렌트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만 재판의 좀 본질에 대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볼 때 아이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동족의 이 사법적인 보복으로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그러니까 아이만을 납치해서 데려오잖아요.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법정을 구성을 하는데 그 법정에 이제 검사를 비롯해서 그 재판부가 다 이제 유대인입니다. 말하자면 그 형식만 이제 놓고 보면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자기 그 동족을 수백만 명을 이제 학살한 나치스의 이제 일당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인 형태를 빌려서 말하자면 보복적인 폭력을 가한 그런 것으로 이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만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족의 학살에 대한 이제 그 사법적인 보복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좀 보편적인 쟁점을 이끌어내려면,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것은 인류에 반한 범죄, 그러니까 인간성을 부정한 범죄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면, 거기에 걸맞은 재판 형식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어야 한다. 이런 이제 좀 문제 제기를 이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민족주의적인 그 틀 속에서 이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제 좀 부족하다.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
인류에 관한 범죄라는 그 틀 속에서 좀 보편주의적인 어떤 식으로 보면 뭐 세계 시민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정의를 묻는 것이 이게 이 아이만 재판의 좀 더 보편적인 그 본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고민거리가 많은 책이고요. 예, 또 여러 가지로 논쟁거리가 많은 책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5개 책갈피가 만점인데 이제 몇 개 책갈피를 주는가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은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중을 줬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아이만이 칸트를 좋아했다는 것 때문에 좀 제대로 공부하자. 그게 아이만의 교훈이다 생각하고요. 5개 만점의 책갈피에 4개 정도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악의 평범성은 평범한 악은 아니다.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있는 지나치고 우리가 그냥 그 무심히 넘겨도 되는 그 사소한 악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악의 평범성은 평범한 악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거대하고 흉악한 범죄의 그 기저에는 바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있다. 저는 3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악의 평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될지 어떨지 권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요약본 정도면 문제제기 정도를 이해하면 좋겠다. 한 줄 평을 한다면 악과 범죄는 다르다. 악은 개인 윤리적이고 이 도덕적인 개인 차원의 양심이라고 하면 나치가 저지른 짓, 일제가 저지른 짓은 이 인류사에 대한 범죄이고 그것은 처벌받아야 되고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 그래서 이게 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읽다가 선뜻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나도 아이만일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등골이 좀 오싹해지는 순간인데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빛꽃고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